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 갭 다운 출발했지만 또 신고가 갱신하면서 종합주가 지수 3,794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내려왔고, 해외 시장은 미국과 유럽 모두 변동성 폭발이 일어났다가 한풀 꺾이면서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직 메이저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 블룸버그 유저들 전용 SNS에서는 이러한 변동성 급등이 세기 딜, 즉 미중 무역 협상 성공이냐 결렬이냐를 놓고 S&P가 한 방에 5%에서 10%까지 등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대량의 변동성 매수 베팅이 들어오는 것이 이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위클리나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먼슬리 옵션이 변동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죠. 시장에 대해 애널리스트의 관점이 아닌 트레이더의 관점을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하긴 했지만 해외 시장이 변동성 상승, 그리고 CME 전자거래가 시작되고 나서 1시간 동안 지수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증시 갭 다운 출발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유입을 촉발시킬 수준이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9시 현물 시장이 열리기까지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는 완전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옵션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미친 변동성 상승이 시작되었죠. V코스피 인덱스가 32포인트대에서 출발한 것만 보아도 야, 이거 오늘 난리가 나겠구나 싶었는데요. 오전 10시까지 지수가 521포인트에서 525포인트라는 매우 좁은 박스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콜, 풋, 양 클래스 옵션 모두 시뻘겋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마켓 메이커들이 옵션 배리어를 모두 걷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상방 델타를 강하게 열어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50분 동안 시장은 사실상 쉬지 않고 폭등을 하며 533.50포인트를 찍게 됩니다. 이때의 종합주가 지수는 3,794포인트였어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현 선물 동반 매수를 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물은 9시 30분까지 순매도 800억을 찍고 있었고요. 선물도 순매도 2,000억을 찍고 있었죠. 오전 10시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후 현물은 매도를 모두 걷어서 순매수 제로를 찍었지만 선물은 순매도 3,000억까지 늘렸죠. 이러면 시장이 올라간 이유는 명백하게 숏 배가를 잡은 마켓메이커들이 항복하면서 변동성이 터지면서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중에 텔레그램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참 기가 찬데요. 외국계 IB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그 목표 가격을 올리면서 삼전에 대해서 10만 전자 오늘 넘기자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 55만 가자 등, 참 그냥 시장 변동성이 터지면서 호가가 얇아져서 증시가 폭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기사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없어 보이긴 하지만 트레이더는 없어 보이는 그런 패션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시장의 반응 이유를 알아야죠.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헤지펀드 중 변동성 매도를 잡았던 트레이더들이 한 번 세게 손절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주로 제로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에 대해서 숏감마를 잡은 게 터진 것이다 라면, 이번 주는 한 주 내내 위클리나 먼슬리 그리고 롱텀 옵션까지 숏 감마가 아니라 숏 배가를 걷어내는 일이 있었죠. 마치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들이 사라지게 되면 모멘텀이 증가해서 상승 추세 중에는 작은 이벤트에도 강하게 상승하기 마련이고, 하락 추세 중에는 반대로 쉽게 하락하기 마련인데, 우리 증시는 지금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숏 배가를 걷어내니까 지수가 폭등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오전 10시 50분에 고점을 찍고 시장이 줄줄 흘러내리게 되었는데요. 시장이 쉬지 않고 흘러내리자 풋옵션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콜옵션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게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폭등할 때 V코스피 지수는 33포인트를 찍었는데, 지수가 오후장에 횡보를 한데도 V코스피 지수는 계속 상승해서 34포인트권에 마감하게 됩니다. 와우, 이게 이럴 수도 있을 거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폭등인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황을 다루는 어떤 유튜브 채널이든 텔레그램 채널이든 오늘 시황에 대해서 주가 상승과 하락, 특히 NXT에서의 하락 이런 것만 다루고 있지, 글로벌 변동성이 증가, 특히 우리 시장과 글로벌 시장이 델타가 다른데도 변동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다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거는 정말 깊이 있는 채널이니까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 파생 출신 트레이더들이 제도권에서 대부분 은퇴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시황으로 돌아가서 선물 미결제 약정은 장 초반부터 빠르게 증가해서 오전 10시까지는 3,000계약 넘게 증가했는데, 이때까지 미결제 약정 증가는 그냥 외국인들에 대한 델타 숏 포지션이었다고 보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2,000계약 증가분은 지수가 워낙 급등하니까 롱을 따라가는 그런 델타 해지가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거 다 풀렸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잘 드러나지 않는 개인 선물 매매 동향인데요.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요즘 개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개인이 역방향이라는 지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이 사실상 하루 종일 숏을 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오전 10시 50분까지 개인이 선물 매도가 500억 정도 쌓였다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솔솔 풀어내는 것이 드러났죠. 대충 개인이 사이즈가 한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물을 한 250계약 이상 그 넷 포지션을 쌓으면 다 읽힌다는 거예요. 왕년에 제가 트레이딩 세게 할 때 선물을 900계약까지 보유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거 델타 완전히 오픈한 건 아니고 해지가 되어 있었긴 해요. 그런데 혼자 매매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10년 전 얘기니까 저는 최고 사양이 PC를 항상 사용했거든요. 그런데도 선물과 옵션이 종목과 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릭스 산출이 버벅거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 단위로 선물 매매를 한다면 한 100계약 정도가 맥스가 아닐까 싶어요. 옵션은 한 500계약 정도고요. 옵션 수량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등가격 양합이 먼슬리 옵션 기준 2.5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는데 양매도를 200계약씩 콜프 들고 있으면 그냥 앉아서 1억 넘게 터지는 겁니다. 배가로 터지는 것은 델타로 커버할 수 있지만 증거금 빵꾸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떻게 힘들어요. 특히 이것을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이론이 그러하니 그래 터질 수 있지. 그럼 손절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트레이딩 해보면 이거 억울해서 손절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감정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는 제자리에 내려왔어요. 내 포지션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손실이 막대하게 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르면 나만 바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계속 끌고 가면 배가는 사실 잘 안 죽어요. 한번 감마 같은 경우에 한번 폭발했다가 사그라들 때 빨리 쫓아가서 때리면 되거든요. 근데 배가는 한번 살아나면 잘 안 죽습니다. 저도 10억 넘는 손절 여러 차례 해봤는데 참 괴로워요. 그릭스 다 무시하고 호가를 밀면서 손절해야 되거든요. 그 괴로운 감정은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트라우마입니다.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켓메이커들은 지수의 상단 배리어를 550포인트까지 올렸고 하단 배리어는 480포인트로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놀란 게 옵션 잔존율이 이제 4주차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먼슬리 옵션이 진폭을 무려 70포인트를 잡아놓는다고?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지금 글로벌 변동성 증가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액션이었다라고 봐요. 특히 장중에 지수가 528포인트를 돌파할 때 살벌하게 롤링업 해지를 하던 모습은 이 마켓메이커들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리고 롤링업이 끝나자 지수가 다시 525포인트로 내려오긴 했는데 다음 주에 과연 변동성 매도에 나서긴 할까? 궁금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럽과 미국 모두 변동성이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온 것 같은데 시장이 만약에 진짜 대하락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이 변동성 눌림은 마지막 변동성 매수 찬스일 수도 있어서 다음 주의 움직임이 기대되네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과 함께 마이너스 1.5% 갭다운 출발 후 오전장 내내 박스에서 뭉개면서 해외 시장의 상황을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때 계속 변동성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오장 들어서 트럼프가 이 중국과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 마감 무렵에는 극적으로 전일 저점권까지 반등했고요. 이후 미국 증시가 사실상 이 종가 고가로 마감하면서 유럽 지수 선물은 양전한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라인메탈 대표적인 방산주죠. 무려 마이너스 6.3% 빠졌는데 이게 이번 주 내내 무려 11% 넘게 빠진 것이에요.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9월이 장대 양봉을 모두 감싸는 마이너스 16%짜리 하락이 나온 것입니다. 아직 러우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이거 지나친 안심일 것일까요? 그리고 방산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종목들을 보면 럭셔리와 자동차로 나누어 들어간 것 같아요. 덕분에 프랑스 CAC 40 지수는 3월이 고점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죠. 오전장에 24.6포인트까지 상승했던 유럽 변동성 지수인 V2X 인덱스는 오후장 들어서 트럼프의 발언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종가까지 빠졌고 다시 18포인트대로 내려가는데 이는 이번 주 들어서 레벨업을 하기 시작한 변동성이 바닥권까지 밀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변동성 매도를 이어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변동성 눌림을 나이스 하면서 새로 변동성 매수가 들어오게 될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유럽 세션 초반 지수 변동성이 급등하자 단기물이 고점을 찍었는데 유럽 세션 오후장에 변동성이 가라앉을 때 채권 시장도 함께 눌리기 시작했고요. 주로 단기물 위주로 눌림이 나왔는데 채권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오늘 지수 변동성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1% 하락한 것과 달리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고작 마이너스 3.2%밖에 안 빠졌는데요.
이달 말에 있을 10월 FOMC에서 어차피 금리 인하는 할 것이지만 최근의 채권 가격 상승은 좀 과하다고 본 것인지 유럽 세션 후반에 채권이 눌린 것이 미국 세션 마칠 때까지 전혀 복구가 되지 않으면서 변동성도 그냥 가볍게 눌렸다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도 비달러 바스켓이 윗꼬리를 만들었는데요. 아시아 세션에서 엔화가 꾸준히 오르면서 유럽 세션 시작할 때 변동성 피크를 찍고 함께 엔화가 149.5엔도 깨니까 시장이 살짝 놀랐죠. 근데 마찬가지로 유럽 오후장 들어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마찰에 대해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역시 DM 통화들, 즉 유로와 엔과 파운드 그리고 스위스 프랑 이런 것들만 음봉을 만들었고요. 오지, 루니, 멕시코 페소 이런 것들은 양봉을 만들었어요. 시장이 조금 달래진 것 같지만 아직은 완전히 변동성이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리스크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상품 시장에서 이 골드를 비롯해서 귀금속류가 윗꼬리 음봉을 세게 맞았다는 거예요. 어제 시황에서 골드 변동성이 폭발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일 골드가 종가 고가로 마감한 뒤 금요일 아시아 세션 시작되자 20분 만에 바로 1% 넘게 상승하며 4,392달러 찍었죠. 이후 4,360달러에서 4,390달러의 박스를 한참 오가다가 상해 금속거래소 개장과 함께 40분 동안 골드가 다시 4,291달러까지 밀렸는데요. 셀오프를 겪고 바로 반등해서 유럽 세션 들어서 계속해서 4,370달러 선에서 움직였죠. 이 재미있는 것은 유럽 증시 개장 전후 변동성이 폭발할 때 골드가 상승한 게 아니라 제법 세게 눌렸습니다. 물론 금방 회복되긴 했는데 이번 주 내내 금 가격이 움직임을 보면 위험자산과 역이상관관계를 보인 게 아니라 정의상관관계를 보였어요. 증시가 올라갈 때 금 가격이 함께 올랐습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줄줄 하락을 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캄보디아의 프린스 그룹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로 21조 넘는 가상자산을 압류한 것에 대해서 다른 잡범죄 조직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금이나 주식으로 옮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게 재밌네요. 자, 그렇게 미국 세션 시작할 때까지 골드가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미국 세션 시작할 때는 약보합선에 출발했고요. 시작 후 강력한 골드 매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미국 오전장 마감할 때까지 꾸준히 눌리면서 장중 마이너스 3.4%의 저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전산장에서 4,392달러의 고점을 만들고 저점 4,196달러를 만들었으니 하루 만에 200달러가 움직인 것이네요. 정말 악소리나게 살벌한 움직임이죠. 근데 골드 변동성 지수인 GVG 인덱스는 마이너스 4.8%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31포인트 이상에서 마감했죠. 아직 골드에 대해서 추세 매도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 시장은 유럽 세션에서 오전장 브렌트 기름이 60.14달러까지 밀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패대기 치는 흐름은 없었어요. 오전장이 눌린 상황에서 오후장에 트럼프의 시장 안전 발언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합니다. 근데 그냥 전일 대비 작은 반등한 것 정도에 불구하고요. 기름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장중에 워낙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코멘트할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바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전일 사흘간의 저가권에서 마무리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빵빵하게 살아난지라 어디로든 강하게 움직일 상황이었죠. 홍콩 세션 시작 후 항생 테크 지수가 스트레이트로 빠지면서 일봉상으로도 마이너스 4.5%의 대음봉을 그림과 동시에 주봉으로도 지난 9월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대하락이 나오면서 함께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세션 시작 전 전일 저가를 깨고도 변동성 폭등하기 시작하자 나스닥 선물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 1.5%를 찍고 유럽 세션 오전장 내내 횡보를 하게 됩니다. 변동성 선물은 24포인트를 넘기기도 했는데 하지만 투자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빅스 움직임 대비 지수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적은데? 라고요. 사실 빅스 22 시장은 제가 한 20년 넘게 트레이딩을 해왔지만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의 고금리 시대 초입에 좀 빅스가 높았었고 또 트럼프 1기나 2기 당선 전후에 조금 있었을 뿐이지 대부분 빅스는 15 언더의 움직임을 보였죠. 최근 5년간 빅스가 15 언더였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빅스 20 이상의 움직임이 어떤지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 특히 빅스를 이제 퀀트로 접근해서 손매매 같은 거 안 하고 숫자로만 익히신 분들은 시장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오늘은 변동성이 상승 대비 전산장에서의 미국 지수 선물 하락폭은 생각보다 약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일중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지금 추세선상 쐐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중 진폭은
변동성 대비 생각보다 낮은 상태예요. 이번 한 주 내내 일봉이 지난주 금요일 일봉 몸통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본장 개장 후 미국 증시는 장중에 계속 매도 압력이 시달렸다라고 봐요. 즉 하단 채널을 브레이크아웃 하려는 그런 매도가 있었다고 봐요. 유럽 세션에서 한번 변동성이 튀었기 때문에 종가는 어떻게든 아래로 밀어보려는 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무지막지한 리테일이 콜옵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계속 어마어마한 콜옵션 매수가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장에 나름 강한 반등을 주었다가 유럽 세션 마감할 때 시가선까지 쭉 눌렀거든요. 그러면 윗꼬리가 상당히 크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패닉셀이 시작될 수 있었죠. 그런데 유럽 마감 후 오히려 더 강력한 스프링 같은 반등이 시작됐어요. 오전장 마감 무렵 다시 일중 고점까지 튀게 됐어요. 이때 시장을 당긴 특별한 뉴스 플로우 없었습니다. 즉 유럽 마감까지는 투자자들이 매도 위주로 대응했는데 유럽 마감 이후에는 매도자들이 사라지면서 일단은 일중 고점까지 다시 올라온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오찬 회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등락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과 대화할 것이고 또 베센트도 다음 주에 류허 총리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새벽 3시부터는 당일 진입한 숏들이 손절매를 시작하면서 지수가 쭉 반등해서 사실상 종가 고가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개별 종목들이 움직임은 뒷목이 서늘해요.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끈 것은 아멕스나 비자 같은 신용카드 업체들이었고 전일 폭락을 했던 자이언츠뱅크, 이거 시온은행 이거는 반등을 했는데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또 빠졌어요. 그래서 주봉 대음봉 만들었습니다. 또 기술주들도 애플이 중국과의 우호적 비즈니스 관계를 확인하면서 2% 반등했는데 나머지 기술주들은 영 힘이 없었습니다. 올해 내내 있었던 일 중 하나를 떠올려 볼게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그 AI 테마가 강세를 보일 때 애플은 영 힘이 없었죠. 근데 반대로 애플이 강세를 보일 때 AI 테마가 눌리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오늘 똑같은 흐름이었다라고 봅니다. 전일 크게 눌렸던 MSTR도 오늘 양봉을 보이긴 했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그냥 아래 꼬리 달린 정도에 불과해요. 변동성은 유럽 세션 시작할 무렵 고점 만들고 유럽 세션 오후장부터 눌리기 시작해서 미국 세션 들어서 내내 눌렸습니다. 근데 유럽 변동성이 18포인트 후반에까지 빠진 것에 비해서 미국은 20포인트 위에서 마감했거든요. 이 더 걱정되는 것은 진정한 하락이 나오기 전에 짜장면 준다고 변동성이 이렇게 눌리는 것은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니죠. 월요일 아시아 세션 시작과 함께 지수가 무슨 이유가 되었든 이 마이너스 출발하게 된다? 그러면 변동성 선물 매수자들이 다시 달려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는 이제 두 가지 호재를 맞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적으로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호재인데 일단 글로벌 변동성이 꼭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변동성이 꼭지를 쳤을 가능성이 높죠. 즉 오늘 기록한 선물이 장중 고점인 533.3포인트에서 변동성을 고려한 진폭 한 12포인트 정도를 더한 550포인트가 다음 주의 주봉 고점 레벨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마켓메이커들이 설정해 놓은 상단 배리와 일치해요. 즉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신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숏을 쌓기 시작한다 라고 보는데요.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고점 찍고 밀렸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 변동성은 지수가 상승할 때 함께 오른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증시는 이제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하락도 제한될 것이라 봅니다. 한 주 동안 만들어진 중요한 전환선인 505포인트까지는 쉽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도 하방을 본다 하더라도 풋 매수보다는 콜 매도가 더 유리해 보여요. 옵션 가격이 지금 너무너무 비싼 데다가 마켓메이커들이 일단 상방에서 롤링 컨배치를 완료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풋옵션 가격 안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방을 본다 그러면 약세 풋 스프레드에다가 OTM 콜 매도를 좀 섞는다. 그러면 비용도 얼마 안 들면서 델타 숏을 챙길 수 있어요.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월요일 하루만큼은 옵션 변동성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약세 풋을 잡기보다는 숏 스트랭글을 잡고 델타를 하방으로 맞춰서 분할해 쌓다가 오후장 들어서 변동성 더 이상 안 죽는다? 그러면 풋 매수를 끼워서 비대칭 버터플라이 잡는다? 그러면 이상적인 포지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머리 아프다,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의 주봉이 음봉일지 양봉일지를 일단 미리 좀 생각해 두시고 양봉이 나오면 윗꼬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것인지를 보고 대응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변동성에서 주봉 예상 진폭을 계산하면 26포인트나 됩니다. 이 선물이 5%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인데
내가 견딜 수 있는 마진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면서 일정 시점부터는 기계적으로 분할로 숏을 잡았다가 걷어내는 식으로 대응하되 주 후반 들어서 시장이 약해질 가능성 생각하면서 일부는 조금 오버나이트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주봉을 보면 어떻게든 양봉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금요일이 음봉을 이른바 68% 회복한 것에 불과하죠. 68% 많이 들어본 숫자이시죠? 이 피보나치 같은 지수가 다음 주에도 계속 상승하려 한다면 변동성이 빠르게 가라앉아서 2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변동성이 10%가 빠져도 2포인트밖에 안 빠지는 18포인트대라면 일중 진폭이 상하 1.6%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전산장이든 본장이든 고점이나 저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장이 반전할 때 상당히 큰 진폭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음 주 초는 별다른 경제 지표가 없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그동안 발표하지 못했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죠. 다음 주 내내 변동성 얼마 안 죽는다? 그러면 진정한 변동성 폭발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가 이제 4,390달러에서 무려 200달러가 장중에 밀렸다라고 하지만 퍼센트로 보면 5% 이내의 움직임 보인 거예요. 이는 골드 변동성 30포인트대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골드에 대해서 공격적인 숏배팅을 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10월 말까지는 골드가 장중 흐름이 거칠게 나오면서 데이트레이더들에게 꽤 짭짤한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시세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서 포지션을 잡아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한국 시장 개장 전에 텔레그램 채널로 또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당일 시황이 스크립트를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제가 트레이딩하는 이른바 스킨인더 게임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정성스럽게 날 것 그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많은 가입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자화자찬이긴 하지만 여하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